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다는 사례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금 투자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금을 오해합니다.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지켜주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에서는 한돈 가격이 70만, 80만 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의 가격 수준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초기 단계에 가깝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뉴스에서는 주로 단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서 돈이 많이 풀려서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이 커져서 관세와 무역 갈등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현상을 설명할 뿐 본질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금값 상승의 진짜 원인은 단 하나,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구조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부채 문제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의 절대 규모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와 생산성의 격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국가는 구조적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보는데 현재 미국은 이미 그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보관하던 금을 본국으로 되돌려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은 5,000년 동안 돈이었습니다. 종이화폐는 언제든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차이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금 가격은 비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금은 싸다.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이클입니다. 금은 다른 금융자산처럼 짧은 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오래 오르고 떨어질 때는 오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을 두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모르겠다 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금은 항상 큰 방향이 분명한 자산입니다. 지난 약 100년간의 금 가격 데이터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의 상승 사이클은 짧게는 약 9년, 길게는 13년 정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과 신뢰의 변화와 정확히 맞물려 움직여 왔습니다. 금이 오를 때는 늘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금이 쉬어갈 때는 화폐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사이클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이번 금 상승 사이클은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 가격의 방향성, 생산량, 모멘텀 지표 모두가 2019년부터 상승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인 상승 사이클의 길이는 약 10년에서 11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종착점은 2030년 전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인 2025년은 전체 사이클의 정확히 중간을 살짝 지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승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금 가격은 약 40% 상승했고 올해는 60%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졌느냐고 묻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이클의 중반부, 즉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클의 중반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의 진짜 고점은 항상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올랐다고 확신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금의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뉴스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갈등 같은 요소들은 분명 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가소해일 뿐, 금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연료는 아닙니다. 그 연료의 이름은 바로 부채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 사회 전체가 그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재정이 방만해지면 비판이 뒤따랐고 긴축과 조정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숫자에 둔감해졌습니다. 어차피 감도 안 오는 숫자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하지만 부채는 결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부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8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한국 돈으로 수십경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와 경제가 생산해내는 가치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국가는 구조적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베이비제트 수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지금보다 낮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전쟁 중일 때보다도 더 위험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자입니다. 미국은 매년 부채 이자만으로 약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의 돈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추가 강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부채 문제는 결국 화폐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역사적으로 선택받아온 자산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달러 하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보여주는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보유해 왔습니다.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달러는 사실상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흐름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금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배분 조정이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은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도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매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보관해 두었던 자국의 금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금고조차 100% 신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금융적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결정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만 나올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현금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의 균형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이동은 매우 느리고 보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한 방향성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금 가격 상승이 단순한 투기적 현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막연한 전망이나 감정적인 판단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금의 가격을 바라보는 데에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화폐와 금의 관계, 다시 말해 현재 발행된 화폐의 규모에 비해 금이 어떤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재평가되었습니다. 그 재평가는 단순히 조금 더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때로는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화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은 본원통화, 즉 엔매금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과 지급 준비금만을 화폐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전 세계에 풀려있는 화폐 규모에 맞추기 위해 금 가격은 최소한 온스당 약 2만 달러 수준까지 재평가되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가정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계산 결과입니다. 만약 화폐의 범위를 예금, 금융상품까지 포함하는 M1, M2, M3로 확장해서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금이 감당해야 할 화폐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금 가격이 올라가야 할 폭 역시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2만 달러는 목표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최소 기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4,000달러 중후반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상당히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총량과 역사적 재평가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의 금 가격은 여전히 재평가 이전 구간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비슷한 장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금 가격은 한 돈에 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30만원을 넘었습니다. 6배 상승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너무 올랐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이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가면서 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2만 달러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금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금값은 언제 떨어질까요? 혹은 지금이 꼭지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금을 단기 가격 자산으로 바라볼 때 나오는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금의 큰 흐름은 단기 지표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변화로 결정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값 하락의 조건으로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전쟁 종료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급등하거나 달러가 강해질 때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파동일 뿐 장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금은 그동안 계속 올랐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금 가격이 20만 원도 되지 않던 시절에서 지금 80만 원 수준까지 오른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도 전쟁 때문만도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금의 큰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 상승 사이클이 끝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분한 재평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 가격이 최소한 온스당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 수준은 단순한 목표가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예금이나 현금 자체의 안도감을 느낄 때, 그때서야 금의 역할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화폐를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이 금 사이클의 끝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단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값 하락을 논하는 것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가 언제 그칠지를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을 논할 신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에 대해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금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은 단기간에 인생을 바꿔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은 모두 성장 자산입니다. 상승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하락기에는 자산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금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금은 경제가 안정되고 신뢰가 유지될 때 빛나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과 붕괴의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금의 진짜 가치는 항상 위기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때,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금은 이자도 배당도 주지 않지만 그 자체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덜 불안한 자산, 이것이 금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금 역시 자산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입니다. 금을 가지고 단기간에 몇 배 수익을 내겠다는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을 보험 자산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은 수익을 내기 위해 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금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자산을 살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을 줍니다. 위기 이후에는 항상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자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비싸진 금을 팔아 저렴해진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금의 진짜 전략적 가치입니다. 금은 부자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금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금 투자는 방향보다도 비중과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자산도 아니고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산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자산 전체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가장 많이 권장되는 금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약 10% 전후입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비율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을 5% 미만으로 보유하면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이 부족해지고 20% 이상으로 늘리면 성장 자산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어 전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10% 수준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장기 수익률을 개선해주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10%를 한 번에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 가치 하락이 체감될수록 통화 시스템의 불안이 명확해질수록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금은 타이밍을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흐름에 맞춰 쌓아가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KRX 금시장과 금 ETF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KRX 금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수료가 약 0.3% 수준으로 낮고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할 때 매우 큰 장점입니다. 반면 ETF는 편리하지만 국내 상장 ETF의 경우 15.4%의 세금이 발생하고 해외 ETF는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물금은 보관과 부가세 문제로 인해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KRX 금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투자는 결론적으로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금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베팅이 아니라 차분한 준비입니다.